네, 키워드 5가지 확인해 봤고요. 뭐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점심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네, 계속 드시면서 저희는 맛있는 주식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 김준영 연구원이 음식에 빗대서 타코 트레이드 갖고 오셨네요. 네. 타코, 제가 아는 그 멕시칸 타코 그거 맞는 거죠? 거의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왔지만 네. 이제 결국에 네 가지 단어가 좀 약자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는 치킨 아웃? 네, 약간 그 치킨이 그 미국에서 약간 그 겁먹은 사람들 아, 그런 뜻 있지 겁쟁이.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되게 세게 말해가지고 정말 뭔가 안 좋은 정말 시장을 막 바닥으로 칠 것처럼 얘기했다가 치킨을 만든 다음에. 겁쟁이처럼 자기가 도망쳐가지고 아. 시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타코 트레이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흥미롭네요. 네, 결국에는 이 단어가 워낙 또 찰지지 않습니까? 네. 타코란 단어 굉장히 그러네요. 좋고 또 최근에서 멕시코와의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굉장히 어감이 좀 눈에 띄다 감긴다. 보니까 예. 네, 어감이 정말 감기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좀 이런 타코 트레이드라는 발언 만들어졌고 결국에 실제로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 EU 관련돼서 관세 50%를 매긴다고 했다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연기를 했죠. 7월 9일로 연기함에 따라서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이 상승은 단순히 그냥 하락했던 수준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이전 폭보다 더 컸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BTIG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 조금 더 추가 상승할 틈이 있다. 즉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IB들이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 주식을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관들이 특히나 헤지펀드를 기반으로 이런 숏 포지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좀 청산할 때 숏 커버링도 같이 들어오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네. 이렇게 증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하락폭보다 더 큰 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꾸 이런 식의 이런 타코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된다면 좀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게, 그러니까 기관들도 사실 올해가 뭐예요? 이번 달, 지난달까지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계속 S&P 전망치 내리다가 뭐 계속 숏을 쳤겠죠, 그때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걸 어떻게든 다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만 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그때 다시 청산 물량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등이 왜 더 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면이 안 서는 상황인데 지금 네. 중국도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종이호랑이. 그 페이퍼 타이거인데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뭘 해도 네. 안 믿을 거고 장이 빠지면 살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분의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저도 그게 약간 걱정인 게 그 타코라는 게 트럼프 always 치킨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사실 always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럴 그렇죠. 것이다. 갑자기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으로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괜히 이거를 우리가 막 정답이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BTIG에서도 이제 모멘텀을 따라가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해서 올라가는 추세는 빠르게 따라가되 또 혹시나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어렵다.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걸 갈아볼 때 이제 분명 사실 확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좀 상식적인 선으로 자꾸 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그쵸, 몰라요. 할 줄 모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약간은 너무 포지션을 좀 과하게 잡거나 이런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시거나 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이게 확신을 하게 됐어요. 트럼프 또 이러네. 에이, 뭐 이러다 말겠지. 이때 사야지. 근데 그러면은 항상 언젠가는 좀 다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확신이라는 거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건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 일단 뭐 전화를 해서 한 단계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뒤에서는 지금 뭐 호박씨를 좀 까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유럽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네, 결국에 유럽도 어쨌든 사실 결국 연기가 된 것이지 예.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유럽 기업들한테 지금 너네들 다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 자료들 좀 가져와 심상치 달라라고 하면서 않은데? 예. 확실하게 이제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좀 어느 정도의 패를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그 패가 사실 생각보다 강하다면 이 협상은 약간은 이제 뭐 장기화될 수도 있겠죠. 네, 좀 강대강으로 가면서 좀 예.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7월 9일까지 사실 기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한 달 약간 넘게 남았던 이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이 못 버틸 줄 알았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에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은 6월 24일, 25일인데 네. 그때 모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그때 결과를 내겠죠. 최종안을 예, 예, 유럽 그렇죠. 정상들끼리 예, 예. 도출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7월에 예, 협상을 예. 하겠군요.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뭐 조사한 다음에 반대 쪽이 아니고 좀 더 빠르게 합의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고 지금 제가 볼 때 유럽은 그냥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아, 지금.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조금 적대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상대라고 생각하는 두 큰 단체랑 이제 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확실히 결판을 내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지금처럼 변동성은 크지는 않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하는 느낌인지. 아까 그 부사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금리가 4.5 밑으로 내려왔어요 덕분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금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4.5 밑으로도 내려왔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일본도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일본이 자꾸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일본도 대표적인 정말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고 엔화. 네, 예.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고 또 이런 자산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특히나 이 상승 압박을 좀 지속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런 일본 총리의 좀 뭐 일본의 뭐 정말 뭐 그리스보다 상황 안 좋다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다가 또 바로 어제 그러면 앞으로 국채를 원래 40년물을 좀 대규모로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폭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일본의 국채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미국도 또 연달아서 조금씩 이렇게 완화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이번에 좀 금리도 함께 안정화되며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그래도 이번에는 일본도 굉장히 좀 좋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좀 아주 바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소형주를 오히려 이런 상황에 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또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간밤에 러셀 2000 좋았는데요. 네, 굉장히 러셀 2000 사실 좋았고 또 이렇게 원래 상승장일 때 한 번씩 탁탁 터주는 게 또 소형주의 매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맛있죠. 네. 그게 매력이긴 한데 그래도 네. 웰스파고는 현재 이 어닝과 관련된 기대치가 소형주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소형주는 한 9.8% EPS가 하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는 하향폭이 2.2%로 그다지 크지 않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잘못 투자하면 소형주도 좀 크게 이런 하향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면 다시 한번 좀 대형주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웰스파고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예하고 있는 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된 거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구간에서 사실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기초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하자라는 측면의 웰스파고의 입장이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타코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의 관세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투자 인사이트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 몰랐는데 거의 100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네, 이제 5월에 이제 98이 나오면서 전월치 대비 12.3이라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 5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가 이제 반등했다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둬야 하고 특히나 이번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 기간이 5월 19일까지였었는데요. 네. 근데 5월 12일에 이렇게 좀 전반적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원활하게 좀 해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을 만큼 네.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준 거거든요. 야, 그게 임팩트가 진짜 셌구나. 그 일주일 동안의 임팩트가 정말 컸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최근 시장의 문제가 하드 데이터랑 소프트 데이터가 분리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드 데이터는 계속 좋은데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았던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가 돌아준다면은 안정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유지되면서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거를 말을 좀 빗대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다. 네. 뭐 조금의 그런 생채기는 날 수 있는데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뭐 하드 데이터가 물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인데 어쨌든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심리까지 괜찮아진다면 뭐 지금 시장에 크게 걱정할 게 있나 싶어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 가장 좋게 반응한 요인은 네. 장이 좋으니까. 예. 장이 좋으니까. 아 맞네요. 후행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갔을 수도 있겠네요. 답변하신 분들이 지금 나쁘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걸로 보이고 아마 앞으로 나오는 스포트한 데이터는 다 잘 나올 걸요. 어. 예, 장마 좋다 그러면. 예. 이 외에 또 발표됐던 지표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근데 이번에 일단 먼저 향후 6개월 동안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예. 그 외에도 뭐 기대 지수로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경기 상황이나 고용 전망, 이 미래 소득 이 세 가지의 답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다 4월 최저치를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상황이 좋다라는 답변도 기본적으로 원래는 4월 같은 경우 19.2%였는데 네. 21.6%로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럼 사업 상황이 나쁘다고 답한 답변도 당연히 줄었겠지만 이것이 16.3%에서 14%로 또 2%포인트 넘게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고용 그리고 경기 상황, 미래소득 모두 다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만큼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가계 소득이나 가계 재정 상황도 사실 다 좋다라는 의견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참. 네, 그래서 4월까지는 쭉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5월에 크게 반등했고 그래서 굿과 그리고 배드라는 답변이 확실히 서로 엇나가면서 예.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전망은 바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소비가 둔화되면은 소비의 나라인 미국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자신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나 먹고 살만한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전망도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했거든요. 아 봐라. 뭐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시장 막 올라오니까 뭐 내가 잘했다고 한다.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월가의 그 분석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심리 데이터를 또 이제는 믿어도 되는 건지.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월가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 또 다이나믹한 변화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좋은 시점에 항상 누군가는 또 이렇게 중립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야죠. 네, 그 역할을 또 이번에는 바클레이즈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는 소비자 지출이 좀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직까지 관세가 사실 끝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정책과 관련된 관세 이야기는 한 6월, 7월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 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번 분기에도 지금 소비자 지출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증가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좀 미미한 증가세 정도만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한 내년 이쯤엔 가야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좀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너무 과도하게 그렇죠. 일일비하면 가면은 좀 약간 투자하실 때 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약간의 좀 내상을 크게 입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변동성이니까 바클레이스에서도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아마 이 랠리가 잠깐 좀 소강 상태를 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뭐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결국에는 궁금해요.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비자 지출 둔화는 리테일 세일즈를 보면 둔화가 안 되거든요. 예, 잘 맞아요. 되거든요. 하드 이해가 데이터 안- 괜찮다는 괜찮거든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려가 있지만 잘 나가고 있고 오히려 오늘 옥타 같은 경우 실제 나왔는데
전망을 내리면서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반적인 기업들은 우리 보통 IT 기업들 관련해서는 기업이 지출 줄이는 거 맞는데 소비자는 지출 변화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우려가 아닌가 싶고 지금 보고 있는 하드한 데이터에 나쁠 게 있었나라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려일 뿐이고 너무 과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자우한이 아닌가 하는 또 어려운 얘기를 좋네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또 식자우한 사자성어 좋았습니다. 김준영 연구원은 이렇게 뭐 시장의 의견, 월가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은 사실 조금 신중히 조금 한 달 정도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의 그 기준은 뭐죠? 근거는 뭐죠?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 한 6월 소비 데이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또 타겟에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그 필수 소비재 식료품은 소비가 예. 줄지 않았는데 예. 나머지 임의 소비재 재량 부분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좀 하지 않는 추세가 발견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유통기업들이 올해 좀 안 좋다고 가이던스 많이 꺾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지금 갈리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가 이제 건축 관련된 소매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에서는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소비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좀 타겟처럼 약간은 좀 중산층보다도 약간 서민층이나 살짝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신 분들이 예.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리테일 업체에서는 예. 약간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있어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또 나빴던 거를 금세 까먹었어요. 바로 한 일주일 전 얘기인데 타겟을 비롯해서 일부 소매 업체들이 올해 가이던스 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엇갈리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좀 좋은 것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케빈 헤셋, 요 사람 요즘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관세 10% 미만 가능성을 시사했다. 10% 미만이면 어쨌든 10보다 낮다는 거니까 중국과의 약속했던 10%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 관세 발표할 때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10%는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시장 플레이어들이 그러면 10%는 절대 바꿀 수 없고 그렇죠. 나머지에서 좀 어떻게 협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케빈 하셋이 이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이 전반적으로 좀 잘 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 안에 뭐 몇 건 정도는 마무리가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무역 제한을 좀 제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10%보다도 더 낮은 이런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은 불확실성인과 동시에 이제는 좀 신뢰를 잃을 수도 사실 있는 생각인 게 기본 10%마저도 어떤 국가에게는 빼준다면 그러네. 당연히 그 국가는 좋고 또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다라는 신뢰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좋지만 약간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이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인도와 무역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이 인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빨리 됐어야 하는데 예. 사실 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이렇게 협상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곧 이제 무역 협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만큼 뭐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안에 좀 무역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인도, 일본, 대한민국까지 차례차례 좀 나오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금방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도 이걸 말을 자꾸 바꾸니까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도는 거의 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인도 언제까지 가까워지고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이미 미국한테는 관세 제로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좀 빼고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EU, 일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는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미국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금요일에 던졌던 유럽 관세는 주말 사이에 완화가 됐지만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애플 25%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중동에 가자 그랬는데 같이 안 가가지고 삐졌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처음 보는 그런 기업에 대한 25% 관세. 요거에 대해서도 헤셋이 한마디를 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애플에게 사실 관세 피해를 뭐 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네. 좀 약간 시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주고 싶지는 않다. 25% 먼저 던져놓고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뭐 무슨 말이에요? 뭐 자신들이 약간 협상 카드로 관세를 삼을 생각은 있었지만 네. 그것이 뭐 애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한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발언이 약간은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세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이 인도에 만들어가지고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결국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애플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면서 결국에는 관세, 뭐 소비자들은 사실 결국 국민이고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렇죠. 다 이제 애플에게 이렇게 좀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에게는 좀 부정적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소식이 예. 됐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애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씩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릴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애플한테 뭔가 약간 길들이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애플 주주분들 입장에서 참 속이 타실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애플만 지금 그 관세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따지고 너무 보면. 너무 심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곧 바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렇겠죠. 왜냐면 애플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트럼프가. 아, 네. 좋아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물론 이제 같이 안 가서 삐진 건 조금 어떤 그 아주 위대하신 분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조금 뭔가 부족한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기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정도였지. 본보기 같은 본보기 거군요. 정도였지. 제가 볼 때는 풀어줄 것 같고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내에 풀어줄 것 같은데. 이 관세도. 그러면은 예. 이번 주 내에 애플이 진짜 막차 지나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애용망이 오셨으면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예. 준영 연구원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결국에 풀어주면은 네, 그렇죠.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결국에 애플 입장에서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가 강하지 않기 때문인데 아마도 애플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에 인도로 갈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만약 관세가 해결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꼭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좀 잘 얘기만 해달라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팀 쿡이 살짝만 자존심 내려놓으면 이번 주 안에 내려놓으면 진짜 막차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애플도 궁금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4월 판매량이 무려 50% 급감했습니다. 절반이 줄었다는 건 이거는 뭐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어야 하는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 급등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결국에 숫자보다 중요했던 건 머스크였다라는 것을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량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판매량 결국에 지난 4월 대비해서 작년 4월 대비해서 49% 감소한 7,300여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4월이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비수기 뭐 그런 건가? 사실 일단은 뭐 전년도에도 4월에 좀 판매량이 그러게요. 줄었던 만큼 네, 좀 그랬네요. 전체적으로 비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의 판매량은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했거든요. 전체 파인 늘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는 단순히 판매량만 준 게 아니라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비아디가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그래도 분명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그럼 유럽에서 성장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 테슬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는 전년 대비 26.4% 상승했고 그다음에 좀 이런 하이브리드는 20.8%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8% 성장하는 등 아니 누가 캐즘이라 그랬는데 캐즘 없네요? 네, 결국에 정말 지난 3월 같은 경우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은 줄었는데 전기차는 컸거든요. 그만큼 분명 캐즘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조금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네요. 네, 확대되고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4월 등록도 원래
전체 등록된 차량 중에서 전년 4월 같은 경우는 47.7%만 전기차였다면 올해는 59.2%가 전기차였을 정도로 이 전기차 시장은 분명 전체 차량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에 테슬라가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 네, 분명 일반적인 실적이었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분명 전기차 시장 가격 경쟁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BYD에서도 좀 많이 판매됐던 시걸 같은 경우는 20% 넘는 가격 인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최대 34%까지도 가격 인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테슬라가 막 치킨 게임 한다고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BYD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기차에서 순수 차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이 없다면 아마도 정말 전기차에서는 이 중국의 BYD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네, 특히 뭐 호주에서는 이 BYD가 가지고 있는 이 C 라이언 7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사실 테슬라에서 가장 잘 팔린다고 말하는 그 모델 Y보다 2배를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 정말 이 BYD가 확실히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예. 나머지 국가에서 굉장히 좀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게 예. 계속해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결국 이렇게 좀 굉장히 대규모 뭐 22개가 넘는 모델을 인하를 함에 따라서 폭스바겐 CEO는 좀 너무 파괴적인 경쟁이다라고 무섭죠. 그렇죠, 평가를 했고 사실 대부분의 지금 전기차 이런 혁신적인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조차도 이번 이런 가격 인하 경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시장 안 좋지만 결국 모든 것을 끌어올렸던 발언이 있죠. 그 소셜 미디어 자기 X에서 보여줬던 네. 앞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24시간 24/7. 네, 거기다가 24시간 일하고 써놨어요. 예. 그렇죠. 회의실에서 뭐 서버나 공장에서 자는 일상으로 뭐 돌아갈 거다 이런 발언 있었는데 네. 사실 이 발언이 저 사진 귀엽네요. 이 발언이 끌어올렸던 게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전에 이번 이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UBS에서는 셀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가 $190를 또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셀이요? 팔라고요? 네, 오. 아예 셀리포트를 내면서 왜냐하면 뭐 크게 지금 거의 $400 왔는데 $190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190를 제시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게요. 그 이유를 들었던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결국에 미국, 유럽, 중국에서 과거와 같은 테슬라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틀린 같습니다. 말은 아니죠. 네, 미국에서는 뭐 이미 테슬라 사실 좀 살 사람들 충분히 많이 샀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차량이 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 미국 고객들도 약간은 좀 매력을 좀 떨어지게 느낀다라는 것이 미국과 관련된 이유였고 뭐 중국 고객들도 이미 사실 중국에 너무 좋은 전기차들 많은데 그렇죠. 그건 뭐 맞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중국 사람들도 결국에 더 이상 테슬라를 좀 특별한 차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뭐 이유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의 경쟁력 악화된 부분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목표가 셀리포트와 함께 $190 제시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테슬라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게 작년 여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나왔던 EPS가 여러분들 0.56입니다. 지금 0.46이거든요. 안 좋아지고 있는데 1년 내내 실적은 없고 계속 이제 뭐 하겠다 얘기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말 끝난 다음에 진짜 어닝이 좋아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 팬심이란 게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계속 올린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닌가. 저가 보기에는. 예. 예, 이 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오늘이 이게 이렇게까지 상승한 것도 대단한데 7% 상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다들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UBS가 $190는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혹시 뭐 단기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로보택시 모멘텀 보고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자, 테슬라 얘기 나눠봤고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신 엔비디아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프리뷰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먼저 이제 예상 실적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 그래도 EPS가 한 0.75 그리고 이제 매출도 한 $432억 정도를 예상을 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평균 한 162달러가 좀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162달러.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평균 중간값 정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성장할 여력 자체는 있는데요. 예. 결국 이 162달러로 갈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일 텐데 우선 결국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살펴보면은 네. 전체 매그니피션트 7이 2022년 10월 이후로 한 52% 정도 시장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던 건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 혼자서 전체 시장에서도 성장 17.2%를 기여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여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이 결국에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정말로 자신의 그동안 보여줬던 무슨 실적 좋았는데 뭐 기대치 뭐 이상한 정말 셀 사이드의 기준을 가지고 바이 네. 사이드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꽂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라줘야 하는데요. 고민될 때는 스타의 한 방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좀 한 방이 필요하고 네. 결국 이때 관전 포인트는 크게 한 네 가지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결국 이 H20 규제와 관련돼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가 정말로 시장이 예상했던 그 55억 달러 수준일 건지 그로 인해서 마진이 어느 정도로 압박을 받았는지 그 예. 영향을 좀 확실하게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H20 규제가 나온 것이 이 중국 매출과 관련된 영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중국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예. 우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62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지금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50% 정도 상승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정도로 사실 높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맞춰줄 수 있을지도 사실 중요하고 호호.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저가형 블랙엘 예. 결국 H20보다도 사실 가격이 낮은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 퀄리티를 좀 낮추더라도 일단은 중국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얼마나 또 수출을 할 때 좀 전망이 되어 줄 건지 이 가이던스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이죠. 엔비디아 실적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인데 이제 먼저 당연히 전년 대비 74% 성장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이 블랙웰과 관련돼서 공급망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씩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수주 가져왔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좋아졌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엔비디아 주가 다시 한번 확 예. 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영향이 실제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결국 합쳐지면서 만들어질 것이 가이던스가 상향될지일 텐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과연 정말 가이던스 상향될 수 있을지 확실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세 가지예요. 일단 데이터 센터 성장성이 지속되는지 여부,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죠. H20도 그렇고 중국의 매출 회복, 중국의 저가형 블랙웰, 이게 다 중국 얘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동이 과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엔비디아에게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쭉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의구심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월가의 의견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한 포지셔닝 점수 7.5점 정도 주면서 그래도 준수하게 좀 보았고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던데, 포지셔닝 점수가 뭐예요? 결국 현재 이제 이 주가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좀 기대되는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또 실적 10점 만점에 몇 점? 네, 이렇게 그래서 주는 10점 거예요? 만점 중에서 7.5점 정도다라고 보았고 또 JP 모건은 그보다 살짝 낮은 7점을 주었는데요. 예. 결국에 왜 이렇게 점수를 줬냐? 이제 현재 가이던스에 대한 해석이 분명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네,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가이던스 해석이 어려운데 또 1분기의 그로스 마진이 60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실 원래 정말로 엔비디아는 60이 사실은 무조건 이것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거의 예. 70 항상 6밖에 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60 미만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H20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 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것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이사이드에서는 이것을 그다지 크게 좀 바이사이드는 이것보다는 분명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이 포지셔닝 점수 JP모건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주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트레이더들 특히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주가가 145달러나 150달러로 갔을 때 큰 이런 이익을 벌 수 있는 이 콜옵션들을 좀 많이 거래 중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사놨구나.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트레이더들은
대신에 약간은 과거보다 좀 변동성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원래 지난 한 8분기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10% 넘는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보다 좀 낮은 한 7.4% 수준의 변동성이 실적 발표 이후 있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이전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동성이 근데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뭐 긍정적인 쪽으로 적당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H20 규제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가형 블랙의 칩에 대한 부분도 아실 거고 예. 또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H20 규제 때문에 아까 마진율이 내려오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대로만 나오면 좋아지겠죠. 예. 좋아질 건데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게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사실은 뭐 더 예측 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봐왔던 매그7의 어떤 측은심을 좀 발휘해갖고 더 자세히 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원래 있습니다. 너무 잔치가 소문이 많이 나면 괜히 기대감만 높아지고 그냥 적당히 포인트들만 탁탁탁 찝어서 그것만 딱 맞춰주면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웃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는 뭐 분위기가 그 실적 발표 직후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안 않았잖아요. 좋았죠.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